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와 윤리, 서사윤리 네 번째 시간으로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덕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서양말로 아레테라고 그래요. 아레테라고 이제 고대 그리스 말이거든요. 아레테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쓰는 덕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덕이라는 말 뜯어보면은 10개의 눈이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마음, 심이 있거든요. 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어떤 품성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사회적 품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고대 중국에서는요. 고대 그리스는 뭐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탁월함, 또는 뛰어남, 우수함 이런 것들을 의미했던 것이죠. 인간의 아레테라고 그러면 가장 인간다운 것을 이제 인간의 덕이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제 가장 인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했겠죠. 그 좋은 삶은 뭐라고 그러죠? 에우다이모니아라고 그럽니다. 좋은 삶이 다시 말하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행복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아니고 에우다이모니아, 좋은 삶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어떤 실체를 놓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서 내 품성을 가지고 좋은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게 좋은 삶이죠. 그래서 에우다이모니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어떤 목적을 향해서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덕윤리를 오늘날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요, 우리 이번 학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에우다이모니아, 좋은 삶, 그 다음에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는 이 아레테, 덕이라고 하는 개념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세 개가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덕이라는 무엇인가는 이쯤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덕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맞는 탁월함, 우수성을 의미했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다시 이제 아레테라고 하는 말에서 로마로 오게 되면 비르투스가 됩니다. 비르투스. 그래서 이 비르투스가 이제 오늘날 영어의 버추가 된 거죠. 그래서 아레테에서 비르투스에서 버추로 된 겁니다. 근데 이 버추라고 하는 덕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예컨대 대나무의 덕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뭐 흙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흙이 가진 독특한 성격, 그것이 어떤 그 유용한데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덕이라고 얘기했던 거. 대나무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약으로 쓴다 그러면 약효가 뛰어나다든가, 또는 그 대나무를 깎아서 칼을 맨다 그러면 칼을 만들 수 있는 그 특성, 이런 것들을 덕이라고, 버추라고, 아레테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비르투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고대 사회는 되게 목적론적 세계관이잖아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신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적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다가 근대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계적 세계관이 되죠. 그 목적 대신에 기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기계가 돼요. 근대 이후에는. 그죠? 그러니까 기계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고대에는 어떤 신적 존재에 의해서 지시된 그런 목적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근데 이후에는 메커니즘이니까 그 메커니즘의 그 정점에 뭐가 있겠습니까? 설계도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죠. 인간이 설계했든 아니면 신이 설계했든 간에 그 설계도에 따라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이제 근대적 인간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세계관이 오게 되면은 기계로 세상을 보니까 그 기계의 덕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덕, 기계적 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대에는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그런 덕성이었다고 한다면, 근대 이후에는 기계적 덕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 기계적 덕성은 이미 설계도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설계도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야 될 의무가 주어지죠. 선언적으로 주어져요. 인간이라는 것을 기계로 상정하니까 인간을 만든 신이든지 어떤 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로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온 것이 이제 원칙론 중에서 첫 번째 의무론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런 의무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래서 결과론이 나오죠.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을 지켰을 때 그것이 결과가 좋으면, 다시 말하면 유용하면은 그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왔죠. 그래서 기계적 세계관에 의해서 의무론과 결과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20세기 후반에 오게 되면요, 소위 말하는 구조주의라고 하는 그 철학 사조가
대두가 되죠.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언어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선언적으로 주어주어 생성 문법이라고 그래서 이미 타고나는 겁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구조가 이미 우리 속에 갖춰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특정 문화권에 가면 특정 문화권의 언어로 발효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소시리얼 같은 언어학자가 시작한 것이고 노암 촘스키 같은 언어학자가 이제 생성 문법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발단시켜서 그것을 구조주의라고 이름 붙였어요. 선언적인 구조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구조주의였다면 이제 후기로 오게 되면요. 20세기 말쯤 오게 되면요. 또 이것도 다시 한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는 것이 불변의 것이 아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탈구조주의 또는 후기구조주의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면 우리 인지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는 거죠. 구조로 가지고 나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언어가 발육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실천적인 또 경험적인 것이 어떤 구조에 되목임돼서 영향을 준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지과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탈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에서는 실천과 구조가 서로 되목임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윤리와 덕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탁월성, 우수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특정한 정체성에 알맞는 탁월성이나 우수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탁월성이나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미리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후기구조주의의 실천과 구조의 대목임 구조와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점에서 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구조, 내러티브의 구조와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시 덕인가는 이렇게 이제 철학 사조의 흐름을 통해서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덕을 길러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상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교과서에는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합니다. 품위, 분별, 성실, 신뢰, 공감, 역량. 품위, 분별. 품위는 common decency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알베르 까미가 쓴 페스트라는 그 소설에 보게 되면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신은 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common decency.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난 이런다. 그 페스트에서 진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같은 동료 인간으로서. 그래서 인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런 환자를 돌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현대 의료인도 되짚어 봐야 될 그런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그렇게 남만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도와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분명히 내 거 끊는 것도 중요한 덕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디선먼트. 나설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성실입니다. 영어로는 conscientiousness인데 양심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만 성실로 번역을 했어요.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한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남에게도 신뢰를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성실과 신뢰는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 공감인데요. 이런 컴패션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empathy 또는 sympathy로 번역을 하기도 하죠. 뭐 연민, 동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공감으로 뭉뚱그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환자의 고통에 함께 할 수 있는, 환자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인게이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공감인 것이죠. 그리고 재밌게도 마지막 덕이 역량이에요. 역량. 컴피턴스. 우리는 보통 역량 그러면 뭐 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하거나 또 내과 의사가 진찰을 잘하고 약 처방을 아주 정확히 한다. 이게 컴피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의사가 침을 잘 놓는다. 치과 의사가 이빨을 잘 뽑는다. 이게 역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역량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상황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품위, 분별, 성실, 신뢰, 공감이라고 하는 그 덕성이 다 합쳐져서 발휘되는 것이 역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환원적으로 분할을 해서 역량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적어도 이번 학기에 우리 의료인문학 3을 같이 공부한 우리들은 그 역량을 종합적인 인간의 능력, 실천적 지혜로 이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덕성,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면 된다. 뭔 무엇을 해야만 된다. 어떤 행위 중심의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를. 왜냐면 우리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래서 유법이라고 판단되면은 그건 이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제도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 윤리에서는 그런 행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논의도 필요합니다만,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는 논의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가장 일상적인 그런 현장에서의 도덕이라고 할 때는, 덕윤리라고 할 때는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해서 환자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 환자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살림살이라는 말을 아까부터 전에부터 했잖아요. 살림살이. 살림은 남을 살리는 거죠. 살이는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남을 살리고 내가 사는 거죠. 그게 살림살이입니다. 남을 살리고 내가 사는 살림살이. 살림살이의 실천적 지혜, 그게 덕이다.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지혜가 바로 덕이다. 그래서 그런 덕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덕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의무나 공리 이런 것들은 어떤 행위 또는 그 결과의 어떤 그 유용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소 환원적인 성격이 있어요. 의무로이든 결과로이든. 덕윤리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것이 어떤 요소로 환원되지 않아요. 어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스키마로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덕이라고 하는 구조가 뭐로 되어 있냐. 결국은 스키마이고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서사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덕윤리는 서사윤리와 통한다. 덕윤리는 서사윤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덕은 살림살이의 지혜이고 또 이야기의 구조로 되어 있다.